안녕하십니까. 학교론 이동입니다. 이번 시험은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회는 좀 어려웠었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험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난이도가 높은 것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풀 수 있는 것만 확실하게 잡는다면 60점 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보다는 좀 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을 본다면은 60점 받는 것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뭐 60점이 아니라 70점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취사 선택을 잘 하셔서 시험에 효과적으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지만 또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난이도가 높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할 거 버릴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부동산 개념이죠. 부동산 개념에서 출제되는 것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념에서 여기서는 정답이 3번 지문인데요. 자, 그 3번 지문에 지금 보시면은 영미부동산학상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죠. 테넌트 픽스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사실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하는 영미상의 영국, 미국 이 부동산학에서 테넌트 픽스처 이렇게 나옵니다. 테넌트 픽스처. 임차인이 붙여놓은 걸 말하는 거죠. 임차인이 붙여놓은 건데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지는 않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임차인 정착물은 뭐가 되는 게 원칙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이 원칙이다. 이 소리는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상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 이거는 뭐 기본이죠. 일반의 부동산은 등기 공시수단을 갖는다거나 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뭐 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요, 자, 여러분들 부동성이나 부중성의 파생 현상은 좀 잘 봐두시라 그랬죠. 이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은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 자, 이거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더라도 부동성이나 또는 부중성의 파생 현상은 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십시오. 여러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더라도요. 사실 커버할 수 있는 거는 한 60, 70% 가까이가 커버가 됩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1번의 부동성으로 인해서요, 지역적 시장이 된다,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상행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이거는 단골 손님입니다.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에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재생산이론 이런 표현은 부동성에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성에서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2번이 틀렸네. 이거는 영속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2번 틀렸고요. 또 3번에 부중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 입지 경쟁, 자리 다툼이 심하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자리 다툼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로 인해 집가 상승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부중성이 맞다고요.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의 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영향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동 가능한 동산에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죠. 또 개별성으로 인해서요, 정보 수집이 좀 어렵고 거래 비용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부동산 속성인데, 자, 원래는 부동산 속성에서 공간성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십시오. 여기 최근 몇 년간 좀 쉬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번 지문은 환경에 대한 거죠. 2번 지문이 공간에 대한 거죠. 또 3번은 위치성에 대한 것이고요. 또 4번은 뭐 자산으로서의 그 부동산 자산성을 얘기하고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3번 문제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공간성이라면 좀 중요도가 높겠지만 잡다한 내용으로 들어있어서 요런 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1번에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이므로 환경이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부동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부동산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환경과 부동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어로는 이제 피드백이라 그래요.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1번 틀렸죠. 다음에 2번에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인 개념, 법률적 개념인 동시에 경제적, 기술적 개념 등 복합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그렇죠? 자, 이 공간성을 파악할 때 이 복합 개념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어떤 한쪽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 복합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3번 접근성 위치 가치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크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큽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죠.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접근의 대상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일 때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스 충전소 옆이다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별로 가치가 높지 않죠.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도요. 지나치게 가까워도 또 안 좋을 수 있죠. 도로 같은 거요. 큰 도로라든가 또는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4번 지문에 상품 자원이라는 거는 여기 대응하는 표현이 현장 자원이죠. 현장 자원이면 현장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 자원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인간의 욕구 충족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현장 자원하죠. 황무지라든가 산, 강, 바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자원이고요. 농지, 택지 같이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상품 자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 인위적 노력을 가함으로써 했죠. 인위적 노력을 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환경은 공간적 확대 현상이며 그 확대 현상은 무한한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경계를 파악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1번 지문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4번 문제인가요? 4번 문제는 가격 효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난이도가 약간 높습니다. 여러분들 수요량 변화라는 거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이 수량 변화가 바로 가격 효과입니다.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프상 점의 변화로 나타나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가격에서 이 가격으로 변할 때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에서 이렇게 많아지죠. 여기서 이만큼 늘어난 요 효과가 바로 가격 효과고요. 그 중에 일부는 소득 효과, 일부는 대체 효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이 키워드가 뭐예요? 소득 효과는 요 얘기는 실질 소득 변화 효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죠. 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 효과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재화 가격은 변함이 없어도 그 다른 재화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게 상대 가격 변화 효과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화 가격은 변함이 없어도 상대적으로는 내려갔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요. 근데 다른 사람은 소득이 계속 그대로예요.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못 살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도 상대적으로는 못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2번에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대체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의미하며 대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맞죠? 예. 이게 올라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그게 증가합니다. 다음에 3번은 당해주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는, 자, 이 실질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효과예요? 소득 효과죠. 그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량이. 그다음에 가격 보조로서의 임대료 보조에 따른 수요량 증가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게요. 이거는 가격 보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가격 보조는 정책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가격 보조는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보조입니다. 임대료 할인. 임대료를 할인해준다. 이거는 바로 이 가격이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가격 보조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대체 효과란 실질 소득 변화에 따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짝이 안 맞습니다. 지금 대체 효과를 말하면서 실질 소득 변화 효과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체 효과 하면은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게 정답 5번이고요. 물론 난이도는 약간 높아서 중요도는 약간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5번은 다음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찾네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번에 부동산의 공급량은 감소한다. 공급량이 감소하나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공급량은 증가하죠. 네, 틀렸고요.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을 가져오면 균형점의 변동을 가져온다.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가져오는 것은 가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다음에 현재 초과 수요 상태라면, 자, 현재 초과 수요 상태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게 균형 상태죠. 균형 상태보다 아래가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 상태에 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초과 수요의 크기가 줄어들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늘어나서 초과 수요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정답이네요. 여기에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기업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비탄력적일 경우는 뭐죠? 총수입 얘기가 나온 거. 총수입 또는 판매 수입. 또 우리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대료 수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탄력성과 임대료 수입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그래프를 그립니까? 이런 그래프 그리죠. 그래서 한가운데가 탄력도가 1인 지점이고요. 이 탄력도가 제로고 여기 탄력도가 무한대입니다. 여기가 탄력 구간,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죠. 자,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 구간. 이럴 때는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랬잖아요. 여기서 비탄력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죠.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넓이가 늘어진다 그랬죠. 늘어난다 그랬죠. 여기서 구매할 때 이 넓이, 이 수량을 이 가격에 구매해. 이 수량을 이 가격에 구매해. 그러면은 이 넓이가 바로 지출액이고 지출액이 바로 판매 수입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가서 판매 수입이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수요량이 감소하여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 틀렸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감소는 한데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6번은 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큰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자,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읽을 때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이렇게. 자,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 난이도가 높습니다. 1번 질문 특히 난이도가 높아요. 공급자가 임대료를 인하시킬 때 공급자의 총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감소할 수도 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공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때요. 인하할 때.
자, 지금 여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공급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탄력도가 이러고 여기가 탄력 구간, 비탄력 구간이죠. 자, 이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비탄력 구간에서는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서 지금 현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 구간에 있나요? 비탄력 구간에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다고 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탄이 0.5고 공탄이 0.3일 수 있죠. 수탄이 0.5면 비탄력 상황입니다. 물론 공탄이 0.3이기 때문에 공탄보다는 크죠. 이럴 때는 임대료를 인하시키면은 오히려 이 비탄력 구간에서는 임대료를 인하시키면은 판매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2다 이러면은 이게 또 탄력적이면서 1보다 크죠, 탄력 수탄이. 그럼 이쪽 구간에 있어요. 이쪽 구간에 있을 때는 인하시키면 판매 수입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판매 수입 또는 총 수입, 임대료 수입에서는 수탄의 크기가 반드시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돼요. 수탄의 그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만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림으로써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판매 수입, 이럴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말입니다. 다음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게 나타난다. 더 탄력적인 쪽이 더 완만하죠. 수탄이 더 크니까 공탄보다 더 완만하다. 이렇게 공탄은 좀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수탄은 더 완만하게 내려간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재산세 부과 시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자, 이게 확실한 게 있네요. 자,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덜 부담이에요. 수요자 덜 부담. 수요자가 덜 부담이에요. 수탄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 탄력도죠. 근데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면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 시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차자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조세를 부과하면은 서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임대인도 일부, 임차인도 일부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다음에 5번 지문은 이거죠. 5번 지문은 주택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에요. 자, 이럴 때입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임대료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임대료의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정답 3번인 것이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조세 기착은요. 조세 기착 3번 지문과 관련해서 조세 기착은 이거는 상대적 탄력도입니다. 이건 상대적 탄력도를 보고 결정하면 돼요. 근데 판매 수입은 상대적 탄력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수요의 탄력성만 본다.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십시오. 다음은 7번인가요? 7번은 주거 서비스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자,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은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수요 곡선 알아서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어떤 이유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대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이 돼요. 그럼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하면 이 말이에요.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까 했죠. 자, 좌측으로는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죠. 여기 같습니다.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고 균형 가격 하락이죠. 이거는 5번이 정답이죠. 5번 정답이고요. 다음에 8번은 이거는 이 정도의 탄력성 계산 문제는 좀 풀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에요.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라는 얘기는 얘가 열등제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탄력성 개념이 뭐예요? 탄력성 개념.
탄력성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입니다. 수량 변화 크기. 자, 수량이 얼마만큼 변하나? 마이너스 0.3만큼 변한다. 수량이 마이너스 0.3배죠. 마이너스 0.3배. 뭐의 마이너스 0.3배? 소득의 마이너스 0.3배요. 그럼 소득이 몇 프로 변했어요? 소득이 5% 증가했어요. 자, 그럴 때는 곱하기 마이너스 0.3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0.3배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5라는 게 뭐예요? 밑으로죠, 밑으로. 소득이 5% 증가할 때 수요량은 1.5% 감소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거 2번 체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서로 반대로, 열등제는 서로 방향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자, 됐고요. 그다음에 9번은요. 9번은 약간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잘 들어보지는 못한 거죠. 근데 정답 지문을 아주 찾기 어렵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좀 못 보는 생소한 표현들이, 그런 표현들이 있는 지문이 있다라는 정도이지 이걸 뭐 아예 못 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못 보던 지문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면은 그런 문제는 좀 패스한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9번은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좀 그렇죠. 물리적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용이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닙니다. 불완전 경쟁입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 수요 공급 곡선 있죠.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그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하게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나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의 주택이 뭐 1,500만 채다, 1,400만 채다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10평짜리 주택도 한 채고요. 100평짜리 주택도 한 채요. 자, 이거 그냥 두 채라 그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걸 단순히 두 채라고 하면은 뭐 말이 좀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자는 거죠. 주택 서비스. 이런 주택에 사는 사람은 이런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는 주택 서비스 수요량이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건 주택이 제공하는 만족도 이런 거거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작은 평수의 집에서 살면은 주택 서비스 수요가 좀 작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러면 좀 크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할 거냐? 얘를 월 250만 원 잡아보세요. 임대료로 환산했을 때. 월 25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이 사람 월 30만 원짜리 집에 살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택 서비스 수요 수준이 훨씬 높잖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자고요? 한 단위당 10,000원을 기준으로 잡자고요. 주택 서비스 단위를 10,000원. 그러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은 250개 수요하는 거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은 30개 수요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총 주택 서비스 양은 얼마예요? 총 주택 서비스 양은 280개요. 집은 두 채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상.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다른 집 주택을 전부 다 합산하기가 쉽습니다. 다 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동질화된 상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가 서로 다른 거지만 동질화된 280개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3번에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용이하지 않다. 이게 지역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4번 지문은 단기와 장기를 바꿔 설명하고 있죠. 단기에 뭐고요? 단기에 저량 분석하고요. 장기에 무슨 분석하고요? 유량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량과 유량이 지금 자리를 바꿔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건 이제 5번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죠. 주택시장 분석에서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표현이 옳은 표현이고요. 4번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10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사학 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거는 뭐 바로 4번 지문 보시면 되겠네요. 4번 지문이 후퇴 국면이란 하향 시장 국면의 다음에 오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여기가 상, 후죠, 후퇴. 여기가 하향이죠. 이제 후퇴 국면이 여기거든요. 하향 시장 국면의 다음에 오는 게 아니죠. 하향 시장이 후퇴 시장 국면 다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뀌어 있어야 되죠. 후퇴 시장과 하향 시장이 자리를 바꿔 놔야 돼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저점까지 가는 거는 하향이에요. 하향. 후퇴 국면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11번입니다. 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우리 시장 실패하면 이제 외공불비죠.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입니다. 지금 1번에 공급 독점에 의한 불안전 시장 있죠. 자, 그거는 공급 독점이든 수요 독점이든 관계없습니다. 일단 독점이면 독점이면, 이거는 불안전 시장. 수요 독점이든 공급 독점이든 불안전 시장,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죠. 다음에 비배제성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 자, 비배제성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는 이 공공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음에 불안전 정보에 의한 역선택. 이건 비대칭 정보에서 나오죠. 다음에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하는 경우. 자, 외부 효과에 의한 과소 생산. 이거 부의 외부의 정의 외부의 경우에 과소 생산되죠. 자, 이거는 맞는데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일치합니다. 이거는 정의 외부도 아니고 부의 외부도 아니고, 이게 시장에서 잘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뭐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직접 개입은 수량 통제가 있고요. 가격 통제가 있죠. 수량 통제, 가격 통제. 수량 통제, 가격 통제. 자, 이거는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수요 공급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쪽이 이제 수량을 나타내고요. 이쪽이 이제 가격을 나타냅니다. 여기 이제 수량 통제는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죠.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격 통제는 이쪽으로. 임대료 규제 같은 거 있죠. 분양가 규제. 이 시장 균형 가격도 아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여기가 시장, 여기가. 시장에 이렇게 개입하든 이렇게 개입하든 그건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조세 부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시장 통제가 이렇게 통제하고요. 그러니까 조세 부과 또는 부담금 부과, 지원이나 보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지역지구제가 이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이죠. 자, 요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간접 개입이죠. 개발부담금부가 바로 1번이 여기죠. 개발부담금. 2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수량 통제고요. 그다음에 공영개발 사업 시행, 이것도 수량 통제. 토지은행제도 수량 통제. 자, 근데 5번에 뭐가 있어요? 5번에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는 이 가격 통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가격 통제로서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3번인가요? 자, 13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원래는 좀 출제 가능성이 약간은 낮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 무려 3문제나 출제됐습니다. 좀 뜻밖의 해였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뭐 한 10년에 7번 정도 출제되던 주제였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나 많이 나와서 좀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틀린 것은 자 1번은 그냥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법의 목적이죠. 2번 지문에 대해서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주체인 교통부 장관이 교통부 장관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우리 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뉴스를 언제 제일 많이 듣는지 아세요? 2월 하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어디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뭐 명동이 무슨 땅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땅 위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는지도 함께 공시를 하나요? 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수시로 바뀝니다. 철거도 됐다가 새로 다른 거 지어졌다가 자 근데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면 이제 1년간 써먹어야 돼요. 이거를 1년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1년 중간에 건물이 사라졌다 다시 지어졌다 뭐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보는 사람들한테 지상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걸 무슨 평가라 그래요? 나지상정 평가라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현황 평가거든요. 우리 원칙적으로는 현황 평가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조건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 지문이 틀린 겁니다.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해서 4번 지문, 5번 지문, 4번, 5번 지문이 모두 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입니다. 이거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 그리고 이 표준지는 생략 가능합니다. 4번, 5번은 공시지가의 효력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14번입니다.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 QD는 9000-5P고요. QS는 1500 플러스 CP일 때 QD가 수요 함수가 9000-5P QS가 1500 플러스 CP일 때 자, 이 상황일 때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최고 가격 400을 설정하여 가격을 규제하였다면 시장에서의 변화는 자, 우리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9000-5P는 1500 플러스 CP 이렇게 되죠. 1500이 넘어가면 이쪽으로 하면 7500이 되고요. 마이너스 5P가 플러스 5P 되니까 15P죠. 자, 그럼 결국 P는 15에다가 500 곱하면 되나요? 500 곱하면 7500 되죠. P가 500입니다. 가격이 500이에요. 균형 가격 500인 것이 145번이고요. 500을 여기다 넣든 여기 넣든 집어넣으면 여기가 5000이고요. 1500이 6500이죠. 자, 균형 가격은 500이고 균형 거래량은 6500인데 그건 1번과 5번 중에 있죠. 자, 여기서 최고 가격 400을 규제한다면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다 규제를 하고 있죠. 아래에다 규제를 하면은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1번이 아니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15번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효과인가요? 재산세 부과. 정부가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효과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재산세 부과는 주택 가격을 인상시켜 주택의 수요량을 감소시키지만 재산세 부과로 인한 주택의 가격 상승은 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말도 안 되죠.
1번 어디가 틀렸나요? 재산세 부과를 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자들은 부담스러워서 더 수요를 줄이겠죠. 근데 재산세 부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공급자들이 그 상승한 주택가격만큼을 다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게 아니죠. 그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덜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휘발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휘발유가 1,000원 하던 것이었어요. 리터당. 1,000원 하던 건데 여기다가 세금을 예를 들어 200만 원 붙인다 해볼까요? 너무 많나요? 한 200, 그냥 개념상 200만 원 할게요. 자, 그러면은 200원이죠. 200원 붙인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 공급자가 1,200원 받으려고 하면은 수요자들이 순순히 1,200원 줄까요? 이거 그 다음 날부터는 안 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수요자들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면 1,200원 못 부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00원 이렇게 불렀다면 리터당 1,100원.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1,100원만큼이 공급자 주머니에 다 들어가느냐고요.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렇게 이 1,100원이 다 공급자 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이거를 수요자는 지불합니다. 수요자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를 줄이는 거고요. 공급자는 이만큼이 다 자기 주머니에 오는 게 아니고 리터당 200원만큼 세금 내야 되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리터당 9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차액이 바로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비탄력적인 경우, 자, 이 공비탄이에요. 공비탄.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요. 이런 경우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전가가 많이 발생해요. 전가가 많이 발생할까요?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면은 이쪽이 많이 부담하는 거죠. 그죠? 전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수평이면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그래프 그래요. 이렇게. 자, 이럴 때에는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은 주택의 공급자에게 적게 기척되고 주택의 임차자에게 많이 기척된다.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다 공급자가 부담해야 돼요. 이 수요자는 가격을 여전히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것도 틀렸죠.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전부 다 공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로 인한 증가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가주택에 대한 감세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유효할 수 있다. 그렇죠. 재산세 부과로 인한 전가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다른 선택의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 탄력성이 더 커져서 좀 덜 전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5번은 임대료 규제와 재산세 부과를 동시에 시행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크기가 더 커진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임대료 규제와 재산세 부과를 동시에 시행해버리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크기가 더 커집니다. 임대료를 규제해버리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규제를 해버리면은 주택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감소해요. 그러면 주택이 부족해지죠. 주택이 부족해지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은 수요자들이 굉장히 비탄력적이 돼요. 그럼 조세를 부과했을 때 누가 부담하는 게 더 많아진다고요? 이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게 더 많아진다고요. 근데 지금 임대인이 부담하는 크기가 더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번 틀린 겁니다. 임차인의 부담이 더 작아지게 하려면은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혀줘야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인가요? 16번은
그건 뭐 그냥 간단한 용어죠. 바로 1번 지문이 정답이네요. 1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 기간 발생하는 자본이득과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 이거 반대로 설명돼 있죠. 매 기간 발생하는 소득이득,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용어 정리 정도죠. 부동산 투자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위험 대가율, 위험 보상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에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이건 이겁니다. 1억이라는 내 돈이 있어요. 근데 A 부동산도 1억, B 부동산도 1억이야. 다 1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근데 내 돈이 1억밖에, 자기 자본이 1억밖에 없을 때, 자기 자본이 1억밖에 없을 때 A 또는 B만 사는 방법 전부 다 자기 자본으로 한다면, 근데 융자를 안을 때는요, A 부동산에 자기 자본 지분 5천만 원, 타인 자본 5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B 부동산에도 지분 5천만 원, 타인 자본 5천만 원. 자, 이렇게 하면은 분산했죠. A와 B 모두 샀잖아요. 타인 자본 5천만 원씩 안고서 내 돈 1억을 A와 B 두 군데 분산 투자했죠. A나 B 하나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고요. 다음에 4번에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게 정의 지뢰. 정의 지뢰와 부의 지뢰 모두 다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정의 지뢰지만 결과적으로 부의 지뢰가 될 수도 있다. 다음에 5번에 융자 비율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커지며 그에 따라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진다. 그렇습니다. 뭐 1번이 워낙 쉬운 게 바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다음에 17번은 부동산 투자 위험이죠.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위험하면 뭐예요? 이게? 사금 법인유 하는 거 있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상 위험은 다 있죠. 특히 부동산 사업에서는 이제 이걸 사업상 위험 이렇게 시운위 하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렇게 있고요.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이고요. 부의 지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 자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위험, 부의 지뢰. 그다음에 법적 위험은요.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이나 법률이 개정된다거나 이런 위험이고요. 인플레 위험, 뭐 이거는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나타날 위험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1번은 유동성 위험은 차입금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 말이 안 되죠. 1번은 금융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재무적 위험. 요거는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이게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법적 위험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시장 위험은 부동산 입지 선정 실패로 나타난다. 3번 지문은 요거는 그 입지 선정, 요거는 위치 위험이고요. 결국 사업상 위험, 사업상 위험,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화폐 가치 하락한다. 이건 인플레 위험. 다 지금 짝이 안 맞죠?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다 짝이 안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인가요?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워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가능성. 5번이 정답입니다. 뭐 이거는 부동산 위험 사금법인만 알면 간단한 문제고요. 다음에 18번은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이 조금 몇 년 동안 좀 조용했네요. 이걸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민감도 분석. 자, 이거는 어떤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결과치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 요거 보는 게 이제 민감도 분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유순전후 하죠. 가유순전후 하는데 요 세후현금 수지가 결과치죠. 그리고 이 세후현금 수지를 가지고서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산할 때 이제 가중총소득이 1억이다. 그럼 여기 뭘 빼고 더하고 해서 여기 유효총소득 계산했더니 9천이다. 또 여기 영업경비 빼서 계산했더니 순영업소득이 7천이다. 여기 부채 서비스 원금이자를 뺐더니 여기에 세전현금 수지가 3천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결과치가 2,500인데 이거 가지고 순영가나 이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세요. 경비도 빼줘, 빚도 갚죠, 여기 세금도 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가 영향을 받죠. 세후연금 수지가. 거기에 따라 순영가나 내부 수익률도 영향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결과치예요.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거예요. 경비, 부채 서비스에. 자,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결과치가. 그래서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1% 변할 때 얘가 많이 변한다. 얘가 1% 변할 때 얘가 별로 안 변한다. 얘가 1% 변할 때도 얘가 별로 안 변한다. 그럼 뭐가 제일 많이 영향받는 거예요? 영업경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영업경비의 영향을.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1% 올랐을 때 크게 감소한다면 영업경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집중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분석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관리할 때 그런 변수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지문이 바로 민감도 분석에 대한 거예요.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이런 거예요. 경비. 여기 1억이 나올 때는 뭐예요? 1억이 나올 때는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임대료가 변하면은 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보는 거예요. 또 여기 공실이 변하면 여기가 얼마만큼 변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형의 투입 요소가 이런 것들이에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얼마나 변하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 걸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고요. 1번 지문은 그 개발된 부동산이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 조사하는 거는 이건 시장성 분석이고요. 시장성입니다. 그다음에 대상 개발 사업을 다른 투자 대행과 비교 분석,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투자 분석입니다. 이거 다 개발론에 나오는 거죠. 요거는 투자 분석은 이제 투자론에서도 나오죠. 그다음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 자, 요거는 이 흡수율 분석이죠. 흡수 분석. 다음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성 분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19번은 포트폴리오인가요?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자, 여기서는 1번에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그렇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값을 갖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는 상관계수가 1인 경우밖에 없어요. 상관계수가 1일 때 이때만 효과가 없고 나머지 경우는 다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연결한 선이다. 효율적 전선은 뭐라고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을 나타내는 선을 포트폴리오 연결해서 연선. 맞죠? 효율적 전선 맞고요. 1번, 2번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보수적인 투자자는 공격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호한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투자자에 비해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다. 이건 아니죠. 공격적인 투자자가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호하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4번 이런 건 너무 쉽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상쇄시킬 수 없죠. 비체계적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고요. 또 5번의 부동산 상품을 지역별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20번은 요거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 계산 문제인데 요건 이런 정도는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매년 연말이죠. 2년 동안 했으니까 두 칸을 그리는 거고요. 매년 연말 2,500원씩이요. 매년 연말 2,500원씩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단 10원 단위 이하는 절산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 번 나누기 하는 거고요. 요거는 한 번 놨다가 또 해야 되니까 두 번 나누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2,500 나누기 1.1만 하면 돼. 1 플러스 0.1. 근데 두 번째 2,500은 나누기를 한 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약 4,339 정도 돼요. 약.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라고 되어 있죠.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니까 절사는 버리란 얘기입니다. 절사는 버리란 얘기예요. 잘라버리다 이 말이에요. 잘라버려라. 4,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는 오히려 계산 문제지만 쉬운 계산 문제죠. 이런 거는 할만한 것들입니다. 21번부터는 시간을 달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